번역과 세계문학 다시 쓰기. 오늘 7번째 이야기는 플랜더스의 바둑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플랜더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혹시 어릴 때 TV로 봤던 애니메이션 기억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봤지만 90년대, 2000년대에도 공중파에서 재방송하고 몇 년 전에도 케이블 TV에서 방영했으니까 아마 한 번쯤 안 보고 자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프란다스의 개를 처음 만난 이야기, 무려 110년 전에 파트라슈가 아니라 바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애니메이션. 다들 주인공 이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네로, 아로아, 그리고 가운데 파트라슈죠. 제목이 프란다스의 개니까 진짜 주인공은 아마 파트라슈겠죠.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제목을 프란다스의 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플랜더스의 개입니다. 영어로는 플랜더스가 맞는데 일본식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프란다스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릴 때 본 애니메이션은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1975년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바로 이듬해 1976년에 한국에서 방영된 거죠. 더빙을 통해서요. 모두 52부작이기 때문에 매주 1회씩 보면 꼭 1년이 걸립니다. 사실 이 작품뿐 아니라 마징가 제트라든가 철인 28호, 우주소년 아톰, 그리고 미래소년 코난, 알프스 소녀 하이디 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본 명작 애니메이션들이었죠. 그런데 이 플랜더스의 개는 애니메이션 덕분에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심지어 플랜더스에서도 거의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희한하죠. 이 플랜더스라는 곳은 벨기에의 북부 지역 이름입니다. 벨기에라는 나라가 워낙 복잡한 나라여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 말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플랜더스라고 부르지만 플랑드르라는 프랑스 말이 더 잘 알려져 있고 네덜란드 말로는 플란데렌이라고 읽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시도 영어로 엔트워프라고 부르지만 네덜란드 말로는 안트베르펜, 프랑스어로는 앙베르, 사실은 모두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또 워낙 유명한 예술의 도시죠. 하지만 비운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침공하면서 워낙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인데요. 원래 19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는데 이 1차 대전 때문에 취소되고 1차 대전 끝난 직후에 전쟁 끝난 직후에 1920년 올림픽을 일부러 이곳에서 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또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이 많은 유적과 그림들이 파괴됐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원작은 벨기에 작품은 아닙니다. 사실 영국 작가가 쓴 영국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영어식으로 플랜더스의 개라고 읽는 게 맞죠.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무대는 분명히 안트베르펜, 엔트워프입니다. 이 소설은 위다라는 필명을 쓴 여성 작가 라미가 1872년에 발표했는데요. 영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고 배경도 벨기에 지역이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100년 만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엄청나게 사랑받게 됩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도 작품도 거의 잊혀졌고요. 아마 조금 나중에 러시아랑 필리핀에서도 조금 알려진 모양입니다. 자, 그럼 어쩌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만 유명해졌을까요? 그것도 100년이나 지나서요.
물론 번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다의 소설은 일본에서 1908년에 처음 번역돼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맨 오른쪽은 일본어 재판을 찍으면서 낸 광고문인데요. 마지막에 가장 슬픈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 밑에 짧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책 100권 중의 하나,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어 번역은 분명히 이렇게 풍차가 있는 플랜더스가 배경인데 주인공 등장인물 이름은 다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넬로는 기요시, 아로아, 알루이즈는 아야코, 그리고 파트라쉐는 부치, 얼룩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네요. 일본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서 부르는 거죠.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도 자주 썼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줄거리라든가 내용은 거의 그대로 번역하고 플랜더스라든가 엔트워프 같은 지명도 외국 소설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극장용 영화로도 몇 번 만들어졌습니다. 1914년부터 영화가 처음 나왔으니까 서양에서도 아주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1960년 영화는 한국에도 수입됐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방송 전에 이미 관람한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영화로 보자면 벌써 1925년에 3.1운동 직후죠. 식민지 조선에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란다스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조선극장에서 개봉했군요. 이 어린 소년 넬로 역을 맡은 제키 쿠건이라는 소년 배우가 너무 유명해서 당시 신문에, 한국의 신문에도 이렇게 소개 기사가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잘 보면 제목 밑에 프란다스의 소년이라는 제목 밑에 이렇게 육당 최남선 씨 번역, 불쌍한 동무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플랜더스의 개가 한국어로 번역된 적이 있었군요. 참고로 인사동에 있던 조선극장 사진입니다. 원래 연흥사라는 극장이 있던 자리에 3층짜리 공연장 겸 영화관으로 새로 세운 건물입니다. 맨 왼쪽 사진은 1900년대 말, 191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신소설 표지에 그려진 연흥사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 연흥사라는 건물은 1907년, 8년 무렵에 처음 개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근대적인 서양식 양옥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연흥사 자리에 새로 세운 건물이 바로 조선극장이라는 극장 겸 영화관입니다. 공연장 겸 영화관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하필 이 조선극장에서 분규가 일어날 때 보도된 신문 사진이어서 건물 일부가 조금 가려졌고요. 맨 오른쪽 사진은 1936년에 이 건물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건물이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인사동 지역에 가면 작은 표지석, 조선극장이 있던 터를 기리는 기념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선극장에서 상영했다는 미국 영화 프란다스의 소년, 이 영화 광고에서 언급한 최남선의 불쌍한 동무는 뭘까요? 네, 바로 그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플랜더스의 개라는 영국 소설이 한국에서는 불쌍한 동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거군요. 내용을 떠올려 보면 아주 그럴듯한 멋진 제목이죠. 이렇게 엔트워프의 풍차 사진까지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 사진이고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원작은 1872년, 일본어로 번역된 게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면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번역본이 나온 지 11년 만에 1923년 벌써 5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혔으니까
5판까지 돌파했으니까 영화 광고에서도 최남선의 불쌍한 동무라는 책을 인용할 정도였던 거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신기하고 재밌는 모습은 큰 개가 이렇게 우유 수레를 끄는 모습이겠죠. 당시 유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었고요. 맨 왼쪽 사진이 바로 최남선 번역에 실린 사진입니다. 색깔은 조금 바랬지만 역시 굉장히 멋진 고급 사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이유, 주인공이 얼어 죽고 또 굶어 죽는 이유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죠. 엔트워프 대성당. 그리고 이 대성당 안에 있는 루벤스의 명화,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최남선의 불쌍한 동무라는 책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앞에 실어두고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얇은 책인데 이렇게 당시로서는 고급 사진들을 곁들이면서 무척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본어 번역에서 이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고 말했죠. 최남선 번역도 그랬습니다. 넬로는 호어리, 재판부터는 좀 이 주인공 이름을 바꿔서 기남이라고 고쳤습니다. 아로아, 알루이즈는 애경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친숙한 한국식 이름이죠.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은 바로 바둑이, 파트라시입니다. 어른들 이름은 조금 구닥다리 냄새나게 오생원, 조선달 뭐 이렇게 붙였네요. 그래도 루벤스라는 이름도 그대로 나오고 지명은 전부 그대로 두었습니다. 영어 표기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밝혀뒀군요. 역시 가장 멋진 건 제목이네요. 불쌍한 동무. 플랜더스의 개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고 더 잘 와닿고 내용하고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 불쌍한 동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호월일까요? 애경이는 아닐 것 같고, 그럼 바둑일까요? 또 왜 불쌍한 걸까요? 뭐가 불쌍하다는 걸까요? 사실 이 작품은 흔히 아름다운 동화라고 기억되지만 너무 슬프다 못해 끔찍하게 비참하고 잔인한 이야기죠. 무엇보다 어린 주인공들이 정말 잔혹하게 죽잖아요. 넬로와 파트라시아가 눈밭 속에서 굶주리다 얼어 죽죠. 어릴 때 애니메이션 보다가 많이 울었죠. 사실 어린이들이 보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 동화 하면 떠올리는 예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대체 왜 공들여서 번역했을까요? 그것도 먼 남의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플랜더스, 엔트워프 이야기를요. 무엇보다 1912년에요. 1912년이면 아직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림 형제나 안데르센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시점이거든요. 파트라시아와의 우정, 동물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럴 수도 있고요. 따뜻한 인간애와 기독교 휴머니즘 이야기. 그것도 맞습니다. 넬로, 알루이즈, 파트라시아의 아름다운 우정, 인간과 동물 사이의 우정, 그것도 맞죠.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 동정과 연민, 물론 다 맞습니다. 먼저 최남선이라는 번역가가 이 원작자 위다를 소개한 글을 잠깐 볼까요? 영국의 여성 작가를 재밌게도 아낙네 문학가라고 불렀네요. 이 여성 작가 위다는 실제로 동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웠고요. 여러 가지 동물 애호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외국에서 조금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쳤지만요. 약한 자, 구차한 자, 업신여김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동정. 그렇죠. 그렇게 약하고 구차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넬로, 파트라시.
호월이와 바둑이. 그런데 또 그게 다는 아니죠. 최남선이 머릿말을 따로 또 썼습니다. 내가 이 책을 왜 번역하는가 하는 말이죠. 나는 이 책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 누가 읽게 만들고 싶은가? 나는 이 책을 이 세상 젊은 친구, 우리와 같은 이에게 드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책을 읽는 소년들, 어린이들이겠죠. 바로 조선의 소년들, 어린이들이죠. 조선 소년들, 어린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깊은 연못에,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1912년이라고 했죠. 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그 얼마 전에 1908년에 소년이라는 잡지를 만든 사람이죠. 한국에서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인 잡지입니다. 이 잡지를 창간했다가 1910년 한일병합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강제로 폐간당했죠. 그러고는 엄혹한 무단통치 시기가 펼쳐졌고요. 이제는 신문이나 잡지도 못 내게 됐습니다. 사실 신문 잡지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식민지가 된다는 것,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길거리 곳곳을요, 경찰이 아니라 군인인 헌병이 지키고 다스리는 땅이 된 거죠. 헌병은 조선인들을 함부로 체포해서요, 재판에 넘기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태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길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교사는요, 군인 같은 교원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칼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그게 일상이고 삶이고 운명이죠. 식민지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 그런 시기에 파트라슈의 바둑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기나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호월이와 바둑이가 왜 굶어 죽었고 왜 얼어 죽어야 하는지 한번 돌이켜보죠. 가난하기 때문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대하고 때리죠. 호월이는 할아버지랑 가난하게 살면서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바둑이도 구해주고 우유술에 끌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이 어린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재능도 있고요. 그래서 애경이를 멋지게 그려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애경이 아빠는 저런 가난뱅이 애랑 거지 같은 애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막아서죠. 못 만나게 하고 그림 뺐고 그래도 자기 딸 예쁘게 너무 잘 그려줬으니까 뺏어서 자기 집에 걸어두고 호월이가 또 호월이 할아버지가 굶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도 못하게 막아서요. 나중에는 방앗간에 불이 나는데요. 방앗간에 불 냈다고 누명 씌워서 쫓아내죠.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세상이죠. 어른들의 세상이 그렇게 악랄하죠. 호월이는 그래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애경이 아빠 미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림 그립니다. 화가가 되는 게 이 아이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린 멋진 그림을 사람들은 가난한 아이한테 상을 주기가 싫어서 빼죠. 그래 놓고는 부자아이가 상을 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 어른들이 이렇게 한 아이를 짓밟고 죽입니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호월이가 꿈꾸었던 게 있죠. 역시 그림입니다. 아까 맨 앞에서 본 최남선 번역본 맨 앞에 실려있던 엔트워프 대성당 그 안에 있던 루벤스 그림이요. 그 그림을 이 아이는 꼭 한 번만 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고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꼭 한 번만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그림,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 그림은 대성당 안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난한 어린아이가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루벤스 예술은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어리와 바둑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축복받아야 되는 날 밤에 대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루벤스 그림을 달빛에 비춰서 한번 훔쳐보고 몰래 보고 눈밭에서 굶주린 채 대성당 앞에서 얼어 죽습니다. 줄거리만 들어봐도 너무 슬프고 너무 참담한 이야기죠. 자, 최남선이 말한 약한 자, 구차한 자, 업신여김 받는 자 누구일까요? 자, 식민통치 2년째, 이민족의 노예생활 2년째, 조선인들이 호어리와 바둑이 이야기 보면서 눈물 흘렸다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려서가 아닐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박한 꿈, 어린 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예술을 사랑하는 길을 막는 자들, 그런 어른들, 그런 지배자들, 그런 침략자들, 또 그렇게 잔인한 사회, 그런 제도, 그렇게 냉정한 예술, 그렇게 막혀있는 종교. 1912년에 우리가 만난, 한국인이 만난, 식민지인이 만난 근대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면 이 불쌍한 동물하는 번역소설은 꼭 호얼이나 바둑이만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니죠. 식민지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 어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소년들, 꿈과 열정과 상상력을 빼앗긴 예술가들,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든 조선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 자기 자신을 향한 동정과 연민의 눈물이 바로 불쌍한 동무입니다.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또 번역이죠. 번역이라는 것은 머나먼 유럽, 플랜더스라는 낯선 곳에서 일어난 참극을 이렇게 지금 여기 내 눈앞의 현실로 확 끌어당겨 옵니다. 내가 바로 호월이고 내가 바로 바둑이라고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번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절대 펼칠 수 없는 상상력이겠죠. 그게 바로 세기를 건너뛰고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문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110년 전 플랜더스의 바둑이 이야기를 통해서 번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대정신과 우리의 상상력을 창조해 나가고 우리의 세계문학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과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만나고 서로 이어지고 사이좋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 문학이야말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학의 희망일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문학, 또 앞으로의 문학을 상상하면서 계속 번역과 세계문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